네, 안녕하세요. 농구 좋아하는 럿볼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도 꽤 흥미로운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 공포와 위기를 경험하고 만약 당시의 상황을 똑같이 마주한다면 곧바로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은 트라우마라고 불리며 이건 아무리 육체와 정신이 강한 스포츠 선수라 할지라도 한 번 걸렸다 하면 극복해내기가 쉽지 않은데요. 보통은 부상 같은 아픔을 동반한 기억을 일반적인 예로 들 수 있지만 한 점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중요한 상황에서의 실패 경험 역시 트라우마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농구 같은 경우 특히나 자유투를 앞둔 순간에서 공포를 느끼기도 하는데 원정 경기에서 쏟아지는 관중들의 방해 공작과 조롱 섞인 목소리들은 슈터의 심리를 위축시켜 터무니없는 실수를 유발하게 만들곤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를 끝까지 헤어나오지 못할 시 지금 보고 계시는 NBA 선수 디안드레 조던처럼 2연속 에어볼의 굴욕을 저지르기도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그는 TV에서 자신을 놀림거리로 삼을까봐 매순간 불안감에 떨었으며 안 그래도 공격은 덩크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었기에 결국 감독으로부터 승부처에서 외면을 받는 창피스러운 일까지 겪고 말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선수로서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끝내 자신감이 바닥을 기게 되었는데 과연 조던의 커리어는 이대로 자유투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끝나버릴지 지금부터 한번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미국 텍사스주의 휴스턴에서 태어난 디안드레 조던은 어린 시절 성장이 매우 빨랐던 아이였습니다. 12살 때 그의 키는 무려 183cm나 되었고 그 무렵부터 농구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으며 비록 기술적인 실력은 부족했지만 그에 따른 공백을 피지컬과 운동 능력으로 완전히 메꿔냈습니다. 게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190cm였던 조던의 키는 1년 뒤 205cm로 솟아올랐는데요. 그러자 이때부터 그는 선발로 발탁됨과 동시에 텍사스주에서 제법 유명한 센터가 되었고 기록 역시 3학년 때 블락을 평균 7개나 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포스를 내뿜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득점은 평균 16.5점이었지만 이는 4학년 졸업반 때 키가 2m 11cm로 급부상하더니 평균 26점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덩달아 그는 한 경기당 리바운드를 15개 잡아내고 블락을 8번이나 찍어댔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커리어 하이 37득점을 세우거나 또는 20개의 블락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한치의 자비 없이 골밑을 초토화시켰던 그는 미국 전체 고교 유망주들 중 8번째로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되었으며 그 뒤에 이어진 수많은 명문대학들의 입학 제의 속에서 텍사스 A&M 대학교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무난한 성적으로 1학년을 마친 뒤 2008 NBA 드래프트에 참가 신청서를 냈고 여기서 그의 예상 지명 순위는 무려 8등이었습니다. 하지만 드래프트 참가 선수들의 능력을 미리 테스트해보는 자리에서 조던은 예상과는 달리 컨디션 난조를 보이고 기본기가 전체적으로 엉망이다라는 악평을 들었으며 그렇게 미천이 드러나다 보니 스카우터들로부터 하나둘씩 외면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는 신체적인 요소 이외에는 별다른 칭찬거리 없이 8번째에서 밀려 끝내 35순위로 뽑혔는데요.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실망스러운 기대치를 가진 선수가 나중에는 리그 넘버원 센터로 올라설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LA 클리퍼스의 유니폼을 입고 08-09 시즌부터 커리어를 시작한 디안드레 조던. 그는 2m 11cm의 키와 229cm의 팔길이라는 센터로서 매우 이상적인 피지컬을 갖추고 있었으며 거기에 최소 77.5cm의 제법 높은 점프력과 언제 어디서든 빠르게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기동성까지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덩크와 블락 그리고 리바운드에서 꽤나 강력한 모습이 연출되곤 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그저 가끔씩 터지는 이벤트에 불과했고 워낙 농구 IQ가 낮았기 때문에 조던은 1차원적인 단순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공격과 수비에서 별다른 활약을 보이질 못했습니다.
마치 풋내기 시절의 슬램덩크 강백호처럼 그에겐 공격에서 득점을 낼 수 있는 거라곤 무식하게 냅다 꽂아버리는 덩크밖에 없었고, 그걸 제외하고는 모든 기술이 완전히 구제불능이었으며, 더군다나 자유투 성공률은 데뷔 2년 동안 30%대로 바닥을 치는 중이었습니다. 게다가 수비할 때만 되면 마치 전생이 캥거루였는지 시도 때도 없이 점프를 뛰어댔는데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낚이다 보니 클리퍼스 팬들은 매 경기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나마 3년차부터는 21세기 최고의 루키 블레이크 그리핀이란 선수가 등장하여 같은 빅맨으로서 보조를 잘해준 덕분에 이전보다는 패배가 줄고 욕먹는 것도 다소 나아졌지만, 벤치에서 주전으로 올라왔음에도 여전히 할 줄 아는 건 덩크뿐이어서 조던을 바라보는 팬들의 답답한 심정은 아직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클리퍼스 내부에서는 오히려 조던에게 적정 가치를 초과한 금액으로 재계약을 제시하였는데요. 이에 놀라버린 팬들은 갑자기 더 높은 연봉을 주겠다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등장에 한층 더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이 상태에서 또 금액이 올라가 버렸으니 이건 골스의 조건을 클리퍼스가 똑같이 제시하지 않는다면 조던을 빼앗기는 상황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클리퍼스는 $1,100만 가까운 연봉 조건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고작 평균 7득점에 리바운드마저 7개밖에 잡지 못하는 그가 이젠 팀 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연봉을 받게 되었는데, 하지만 이 같은 위상과는 반대로 여전히 그는 구멍투성이었고, 비록 네 번째 시즌부터는 당시 리그 최고의 포인트 가드였던 크리스 폴과 함께하게 되어 커리어 처음으로 팀을 플레이오프에 진출시키는 성과를 냈지만, 그 무대에 어울리지 않는 수준 미달의 공격 기술과 평균 33%밖에 되지 않는 불안한 자유투 때문에 마지막 4쿼터만 되면 항상 벤치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팀 내 유일한 센터가 버팀목이 되어주질 못하다 보니 결국 클리퍼스는 2라운드에서 4대0 참패를 당했고, 다음번에는 1라운드조차 통과를 하지 못하고 말았는데요. 게다가 데뷔한 지 5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포스트업은커녕 훅샷 하나 제대로 해내질 못했으며, 자유투 성공률 역시 루키 때와 똑같이 38%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6년차에 갑자기 전성기를 맞이한 디안드레 조던. 이를 가능케 했던 열쇠는 바로 우승 경험을 갖고 있었던 닥 리버스 감독이었습니다. 13-14 시즌을 앞두고 LA 클리퍼스에 새로 부임한 닥 리버스 감독은 갑자기 디안드레 조던을 수비왕으로 만들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아무런 재능도 없는 그에게 뭘 바랬냐면서 하나같이 비웃기만 했는데요. 하지만 조던에겐 한 번도 부상당하지 않은 단단한 육체와 높은 키, 그리고 날쌘 운동 능력이라는 그 어떤 명감독도 만들어줄 수 없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고, 게다가 이걸 가지고 이미 그는 바로 직전 시즌에서 필드골 1위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득점 방식이 덩크밖에 없더라도 받아먹는 것만큼은 확실한 선수였기에 감독은 조던의 수비 능력을 극대화시켜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러한 믿음으로부터 동기부여를 받은 조던은 시즌이 개막되자마자 180도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작년 7개에 그쳤던 그의 리바운드 평균 개수가 순식간에 13.6개로 뛰어올라 버렸고, 이 수치는 놀랍게도 전체 선수들 중 1등이었습니다. 게다가 블락은 한 경기에 2.5개나 찍어댔으며 이거 역시 전체 3등으로 상위권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비록 처음에 겨냥했던 수비왕은 차지하지 못했지만 조던은 충분히 그의 필적한 임팩트를 보여주었고, 심지어 공격에서는 슈팅 성공률 또한 이번에도 1등을 달성했으며 동시에 처음으로 두 자리 득점을 기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 감독들은 부정확한 자유투를 이유로 삼아 그의 출전 시간을 제한해 왔었는데, 하지만 닥 리버스 감독은 되려 10분이나 더 뛰게 해줬을 뿐더러 아무리 자유투로 득점 기회를 놓친다 하더라도 4쿼터는 물론 경기가 끝날 때까지 조던을 계속 기용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꾸준히 공개적으로 칭찬까지 해줬기에 조던은 더 많은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마치 이를 보답하듯이 매경기 상대의 공격과 골밑을 완전히 제압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세는 다음 14-15 시즌에도 이어졌는데요. 놀랍게도 그는 한 번 더 리바운드 왕을 달성했고, 블락 또한 전체 4등을 찍었으며 그 외 여러가지 활약들을 평가받아 리그에서 가장 수비가 훌륭한 센터로 이름이 등재되었습니다.
한편 슈팅은 아직도 덩크뿐이었지만 뛰어난 위치 선정과 스크린 몸빵의 적극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보니 수비진을 교란시켜 빈틈을 능숙하게 만들어낼 수 있었고, 이때 그는 엘리웁을 포함한 모든 패스들을 득점으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성공률은 무려 71%였으며 이걸로 3연속제 필드골 1등을 이룬 조던은 별다른 기술 없이도 충분히 공격에서 위력적인 선수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은 조던을 더 이상 놀림감으로 여기지 않으며 뜨거운 응원을 보내줬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쌓아 올린 호감도는 감독에게 걸은 전화통화 하나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감독 덕분에 꽤나 명성이 높아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조던은 클리퍼스를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유는 팀에서 자신이 공격 기회를 충분하게 받지 못하는 보조 역할에 불과했기 때문인데요. 이를 눈치챈 댈러스 매버릭스는 14-15 시즌이 끝나자마자 조던 영입에 박차를 가했고, 그를 팀의 중심이자 프랜차이즈 스타로 만들어주겠다고 진심을 다해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조던은 새로운 모험을 하고 싶은 마음에 댈러스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며 2015년 7월 3일날 이적 의사를 공개적으로 언론에 표출하였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는 7월 1일부터 7월 9일 00시 전까지 그 어떤 계약도 정식적으로 맺을 수가 없었던 특정 기간이었기에 댈러스와는 일단 말로써만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하지만 그로부터 5일 뒤 조던은 뜬금없이 댈러스의 뒤통수를 쳐버렸습니다. 막상 7월 9일이 가까워지자 그는 기존 팀을 떠나면 오히려 망할 것 같다는 불안감을 느꼈고, 이에 곧바로 클리퍼스 감독에게 전화해서 자신의 댈러스 이적 결정을 후회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자 감독은 즉시 구단주와 핵심 선수들을 소환해 조던의 집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는데요. 댈러스 측도 이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조던을 다시 설득하러 갔지만 그의 집에 먼저 깃발을 꽂은 쪽은 바로 클리퍼스였습니다. 이때 그들은 정식 계약을 맺을 수 있는 7월 9일이 올 때까지 문을 걸어 잠궜으며, 한편 디안드레 조던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댈러스 관계자들의 전화를 모두 차단하고 팀원들과 방 안에서 카드 게임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무책임한 행동은 전세계 농구 팬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는데요. 비난이 쏟아져 나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NBA 법규를 어긴 건 아니었기에 조던은 끝내 클리퍼스와 재계약을 성사시키고 댈러스에게는 트위터로 사과 몇 마디 적은 뒤 머리 식히러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배신을 당한 댈러스는 다가올 15-16 시즌에서의 복수만을 기다렸는데, 하지만 첫 번째 맞대결에서 그들은 되려 16점 차로 대패해버렸고,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당시 디안드레 조던은 커리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저번 시즌과 똑같이 수비를 가장 잘하는 센터의 반열에 올라섰으며 리바운드와 블락의 평균 개수를 전체 선수들 중 두 번째로 가장 많이 기록하였습니다. 게다가 공격에서는 벌써 4연속제 필드골 1위를 달성하였는데요. 그 밖에 여러가지 활약들을 포함해 모든 걸 종합한 결과 디안드레 조던은 리그에서 넘버원 센터로 추대되었습니다. 비록 이 같은 업적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낮은 수준인 올스타에는 뽑히지 못했기에 과거의 레전드 센터들과 실력적으로 비교를 당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던 조던은 스스로를 스타 플레이어라고 치켜세우며 닥치는 대로 상대 골밑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2016 리우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의 영광을 거머쥐고 다시 리그로 돌아와 필드골 5연속제 1위를 달성하였으며, 이번에는 드디어 처음으로 올스타 입성을 성공하였습니다. 그렇게 조던은 애물단지로 놀림받던 과거를 벗어나 이젠 최상위권의 센터로 변모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를 가능케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도움을 준 크리스 폴과 블레이크 그리핀이 떠나버리자 조던의 위상은 급속도로 추락해버렸습니다. 두 명의 파트너 없이 치른 17-18 시즌은 플레이오프도 못 나갈 정도로 막장이었고, 이에 조던은 클리퍼스를 떠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음 행선지가 바로 댈러스 매버릭스였는데요. 3년 전의 배신을 용서하기로 한 댈러스 구단주는 같이 승리하러 가자며 조던을 흔쾌히 받아들여줬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조던은 이 시기부터 플레이 스타일의 패스를 추가하였고 자유투 성공률을 높이고자 나름의 특이한 행동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그는 자유투를 얻으면 무조건 공을 한 번씩 만졌는데 그 다음에는 같은 편 동료에게 누구를 대인마크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그제서야 슛을 던졌습니다. 이는 수많은 관중들의 방해와 심리적 부담감을 이겨내기 위한 일종의 주문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 덕분에 그는 거의 70%에 가까운 자유투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과거 에어볼로 인해 매일같이 시달렸던 수많은 조롱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는데요. 게다가 시즌 도중 트레이드되어 뉴욕 닉스의 선수로 뛰었을 때에는 자유투 성공률을 무려 77%나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같은 눈부신 발전과는 반대로 기존의 훌륭한 수비 능력과 운동신경이 퇴화하고 말았으니 아직 31살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쇠화가 너무 빨리 오는 바람에 브루클린 네츠로 이적한 19-20 시즌부터는 그의 입지가 주전에서 벤치로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하필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걸려버려서 곧이어 열릴 플레이오프에도 참가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우선은 팀 내에도 다른 불참자가 있어 올해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부상을 제외한 순수 전력만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우승 가능성이 있기에 다음 시즌 조던이 몸 관리만 잘해서 돌아온다면 전성기 시절 못지않은 임팩트의 결과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